한국은 결국 캐나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전부 다 가져올 겁니다. 불과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자신들의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를 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랬기에 러시아와 분쟁 시 군사동맹 협력 필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단 2주 만에 캐나다의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고 독일한테도 계약을 손절당해버린 것. 이에 전 세계 방산 보고서를 본 캐나다 장관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60조든 100조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에 당장 방문할 테니 긴급 협약을 부탁드립니다. 왜 캐나다 장관은 급히 한국으로 향했으며 도대체 단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태세 전환의 진실.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은 결국 조건을 맞출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캐나다 국방부 전략조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리 맥퀸티입니다. 쉽게 말하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실질적인 결정들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입니다. 또한 나토 해군 협력 부서를 거쳐 국방부 조달국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죠. 긴 세월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반복해서 배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잠수함은 그냥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에게는 더욱 그래요. 북극 항로를 통한 군사적 위협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잠수함 전력의 공백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극 방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십 년간 캐나다 해군이 지켜온 감시 능력, 대서양 방어 능력, 그 모든 것이 잠수함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총리실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잠수함 사업 관련 고위급 회의가 소집된 날이었어요. 저는 회의 시작 전부터 자리를 잡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근 보고서들이 여러 장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훑으며 생각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슨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커피잔을 손에 들고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서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긴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총리는 테이블 상석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한 가지 전제를 너무 확고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캐나다가 이 협상에서 절대적인 갑이라는 전제였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발주. 이 계약의 발주국이 캐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원하는 모든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후보를 경쟁시키면서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 논리 안에서는 어떤 불안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그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총리가 먼저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조건을 맞출 겁니다. 이 규모의 계약을 포기할 나라는 없어요.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총리의 논리는 간결하고 명쾌했어요. 캐나다가 발주국이고 한국은 그 계약을 따내야 하는 입장이니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밀든 결국 수락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목표치까지 캐나다가 원하는 경제적 반대급부를 얹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략이었어요. 한 고위 관료가 거기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경쟁시키면 됩니다. 두 나라 모두 결국 양보할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 말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흘렀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독일 쪽으로 기울 거라고 봤어요. 나토 동맹이라는 정치적 배경,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구조,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독일 카드가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거든요.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주요 협상 상대라기보다 압박 카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상한 신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고서 한두 줄에 걸린 문장들, 외교 채널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중동 쪽에서 들려오는 생소한 움직임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어딘가 계산이 어긋나고 있다는 직감은 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주로 듣는 쪽에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에 요구할 조건 목록을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독일과의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조선소 건설 여부, 기술 이전 범위, 일자리 창출 규모, 심지어 군사 협력 가능성까지 논제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요구 항목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조건들이 과연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협상의 무게를 잘못 가늠하고 있는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왔고 그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비서관은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장관이 한국에 갑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미간을 좁히며 다시 물었어요. 독일 협상이 아니라? 아닙니다. 한국과 긴급 협상입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긴급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긴급이라는 표현은 보통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의미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겼거나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어느 쪽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서류 더미에서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일의 핵심 카드, 폭스바겐 투자 제안에 관한 분석 보고서였어요. 방산 계약 수주를 위해 독일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경제적 카드였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조건이었어요. 잠수함을 발주하면서 대규모 자동차 기업 투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니까요. 총리실에서도 이 카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 회의에서도 이 제안이 독일의 가장 큰 강점으로 언급됐어요. 경제적 연계를 통해 캐나다 내 지지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눈이 한 문장에서 딱 멈췄어요. 폭스바겐 공식 입장. 방산 계약과 기업 투자를 연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었어요. 이건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서는 표현이 아닙니다. 독일이 내밀었던 가장 강력한 카드가 정식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선언이에요. 폭스바겐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온 상태였지만 공식 입장으로 이 정도 선을 그을 줄은 몰랐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제 얼굴 근육이 의지와 다르게 굳어졌어요. 회의실 안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금 꺼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뒤에 있는 내용이 눈에 걸려서 손이 자동으로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뒷부분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 요약이 실려 있었어요. 단 2주 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빠르게 수습될 국지적 분쟁으로 봤어요. 저 역시 그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뛰었고 해상 운송에 불안이 번졌으며 주변 국가들이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그 이후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UAE의 긴급 방공 요청, 사우디의 대규모 방산 협력 제안, 전투기 개발 비용 투자 의향,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관심 표명까지 이 모든 요청의 수신처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왜 이 모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한국 조선소 생산 슬롯 현황이 나왔어요. 사우디 호위함 사업, 사우디 잠수함 추가 협상, 이집트 잠수함, 북아프리카 해군 사업.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생산 도크가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다는 표현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의미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생산 공간이 한정돼 있다는 건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순서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줄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총리는 여전히 한국이 우리 조건을 맞출 거라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료들도 요구 항목을 더 구체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어요. 총리가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저는 보고서를 가볍게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줄을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리의 표정이 굳었고 관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보고서가,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국방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한국인가? 장관이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내려진 건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했어요.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제안하든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방산협상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발주국이 있고 생산국이 있고 그 사이에서 조건이 오가는 구조. 하지만 그날 상황실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무언가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떠나질 않았어요. 상황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분석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보고서를 전부 가져오세요. 최신 것부터 오래된 것까지 빠짐없이요. 잠시 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더미가 쌓였어요. 저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방산 수요 급증 보고였어요. 급증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기 보고서에는 현황이나 동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급증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올린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빠르게 그리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읽는 속도를 늦추면서 내용을 하나씩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의 첫 번째 핵심은 중동 국가들의 최근 동향이었습니다. UAE는 청웅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긴급 요청했고 사우디는 대규모 방산 협력 의향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어요. 카타르는 방공 체계에 관심을 보였고 이라크는 드론 방어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내용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줄에 있었어요. 사우디가 전투기 개발 비용에 대한 투자 의향을 직접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전투기 개발 비용을 투자한다는 말은 완성된 무기를 단순히 구매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개발 단계부터 함께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명이에요. 방산협력에서 이 수준의 관계는 오랜 신뢰와 검증이 쌓여야 가능한 겁니다. 보통 수십 년간 군사협력을 이어온 나라들 사이에서나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조달 업무를 해왔지만 중동 국가가 이런 제안을 먼저 내미는 경우는 기억에 없었어요. 분석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까? 네,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멈추게 됐어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제안한 협력 조건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기술 이전 요구 없음, 현지 생산 요구 없음, 산업 투자 요구 없음, 그리고 그 아래 굵게 강조된 단 한 문장, 가능한 한 빨리 납품해 달라.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들어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조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돈은 낼 테니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잠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방산협상의 구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은 크고 작은 조건들을 달아옵니다. 기술을 공유해라. 현지에서 일정 비율을 생산해라. 우리 경제에 뭔가 남겨라. 이런 요구들이 기본적으로 따라붙거든요. 방산협상이 몇 년씩 길어지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조건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그런 걸 하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속도만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캐나다가 한국에 내밀었던 협상 조건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지 조선소 건설, 기술 이전, 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규모, 군사 협력 가능성까지 항목을 하나씩 떠올릴수록 입안이 씁쓸해졌어요. 우리는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 차원의 종합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무 조건 없이 빨리 만들어 달라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계약 하나를 위해 10가지 조건을 내미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국이 어느 쪽을 먼저 바라볼지는 냉정하게 따지면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상황실 창밖으로 오타와의 차가운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협상 태도의 최근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캐나다 계약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배터리 공장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캐나다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이 한국 측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었어요. 분석관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조용히 곱씹었어요. 협상 속도를 늦춘다. 이건 단순히 바빠서 연락이 뜸해진 게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다는 신호예요.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 건지는 보고서를 더 읽을수록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생긴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선택지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없이 빠른 계약만 원하는 고객들이 줄지어 오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복잡한 요구 목록은 분명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분석관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게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석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설명하려다 저는 그냥 그 침묵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말보다 그 침묵이 더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했거든요. 협상에서 갑과 을의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보고서 한 페이지, 짧은 문장 하나, 그리고 그 조용한 침묵으로 찾아와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손에 들었습니다. 분석관이 건네준 한국 조선소 생산 일정표였어요. 그 표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이미 확정된 계약들,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생산 공간. 저는 천천히 표를 훑어내려가면서 캐나다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이 사업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협상의 공식이 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 그 불편한 현실이 보고서 위 숫자들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이미 그 계산을 피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으니까요. 전략을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분석하던 바로 그 시기, 세계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터진 전쟁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국제뉴스에서 연일 속보가 올라왔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캐나다 관료들은 그것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의 사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분쟁은 늘 있어 왔고 강대국들의 외교적 개입으로 빠르게 수습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그날도 상황실에서 잠수함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의 겨울 끝자락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날씨였어요. 브리핑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료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 운송이 불안정합니다. 주변국들이 빠르게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그 긴장이
군사적 판단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브리핑 장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방산 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며칠 전 상황실에서 읽다 멈췄던 한국 방산 수요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읽혔어요. 전쟁이 터지기 전 세계의 방산 기준은 이랬습니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가? 어떤 동맹 관계인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 하지만 전쟁이 터진 후 세계가 진짜로 물어보기 시작한 질문은 달랐어요.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이 한 문장이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다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어요. 중동 국가들의 한국 방산 요청 급증. 저는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군함을 빠르게 만든다는 건 단순히 공장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설계, 자재 수급, 조립, 시험, 운용까지 전체 과정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산업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이 바탕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독일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어요. 독일이 캐나다에게 제시했던 핵심 카드는 폭스바겐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진 이후 자동차 산업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고 글로벌 경기 불안이 겹치면서 폭스바겐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공식 입장으로 나왔어요. 방산 계약과 기업 투자를 연계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독일 전략이 무너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전략의 핵심은 경제적 연계였어요. 잠수함을 팔면서 투자를 얹어주는 구조였는데 그 구조의 기둥이 공식적으로 부러진 겁니다. 이 말은 독일이 캐나다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남는 건 무엇인가? 기술력. 그건 한국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납기, 오히려 한국 쪽이 더 빠른 것으로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방어선이 흔들리는 시점에 정치, 논리만으로 무기 도입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넘겼어요. 이번에는 중동 방산 시장에 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각국 정부가 변화한 방식이 정리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키우는 것이 국가 운영의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국 정부가 동시에 깨달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투자보다 생존이라는 것. 그래서 예산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투자 유치 예산이 줄었고 방산 도입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향하는 곳이 보고서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생각했어요. 사우디 혼자만의 움직임이라면 변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UAE, 카타르, 이라크, 이집트, 모로코까지 여러 나라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 방산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했습니다.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독일 납기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소 몇 년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캐나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안에 퇴역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새 잠수함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캐나다는 잠수함 전력 공백 기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북극 방어가 흔들리고 대서양 감시 능력이 줄어들어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마다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물었어요. 한국 조선소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안에 1번 함 인도가 현실적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협상 구조가 완전히 틀린 것 같군요. 그 말이 회의실을 채웠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업의 판이 단순히 기울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힌 판 위에서 우리는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 이후 세계 분위기가 바뀌자 저는 독일 잠수함 사업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껏 독일을 바라봤던 시각이 정치적 판단에 치우쳐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나토 동맹이라는 프레임, 유럽 협력이라는 명분, 그리고 캐나다 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독일이 먼저 거론돼 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 출신이에요. 정치 논리보다 숫자가 더 솔직하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팀에게 말했어요. 독일 TKMS의 실제 납기 기록을 전부 가져오세요. 분석관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실 보고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있는 그대로 가져오세요.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노르웨이 방산 협상 기록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독일과 방산 협력을 논의해왔어요. 나토 회원국이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유럽 방산 협력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독일과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협상 끝에 노르웨이가 선택한 건 한국 무기 체계였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읽었습니다. 납기 문제였어요. 독일 장비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평가가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폴란드였어요. 폴란드는 처음에 독일과 방산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한국이었어요. 천무다연장 로켓, K2 전차, K9 자주포까지 대규모 계약이 한국과 체결됐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다가 멈췄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 나라 아닙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가 납기를 이유로 독일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 방산 도입은 단순한 군사 계획이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게 납기 지연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어 공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가 납기 때문에 독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안보 계산에서 독일이 탈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파일을 넘겼어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동유럽 여러 나라들. 내용은 반복됐습니다. 납기 무란. 그리고 공통된 결론, 대한민국.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군요. 분석관이 답했어요. 네, 생산 능력 문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방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애초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정치적 희망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회의가 소집됐어요. 독일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 잠수함을 캐나다 땅에서 직접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어요. 독일이 조선소를 지어준다면 캐나다 경제에도 좋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남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경험은요? 관료가 답했어요. 없습니다. 그럼 조선 자체 경험은요? 없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선소는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소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7년에서 10년. 숙련된 조선 인력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수년. 기술 이전을 통해 실제 건조 능력이 갖춰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보다 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숫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희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화이트보드에 적힌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제안에 적힌 납기 일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년 안에 1번 함 인도, 그로부터 10여 년 안에 전략 납품 완료.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독일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른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압박 카드가 아니라 진짜 경쟁자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조건을 조율할 상대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스스로 선택권을 가진 나라. 그 인식의 전환이 이후 제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또 하나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조선산업 생산 능력 분석이었어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그 시점까지만 해도 한국조선소에 대한 저의 인식은 막연했어요.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숫자로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강하다는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방산 협상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익숙한 나라들만 들여다보게 돼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나라들의 조선 능력과 납기 기록은 수백 번도 넘게 검토해 봤지만 한국 조선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건 솔직히 이번이 처음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를 읽자마자 손이 멈췄어요. 보고서에는 세계 주요 조선소 생산량 비교표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였어요. 단순히 1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격차 자체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민간 선박부터 군함까지 생산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한국 조선소는 세계 기준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여러 번 다시 봤어요. 이게 이 정도였나? 혼자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한화오션 생산 도크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사우디 호위함 사업, 중동 해군 관련 프로젝트, 잠수함 협상 건들, 그리고 그 아래에 추가 협상 중인 사업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잠수함 사업, 이집트 잠수함, 북아프리카 해군 관련 계약들. 저는 그 목록을 읽으면서 어딘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항목 하나하나가 늘어날수록 남아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도크라는 건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크에서 잠수함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그 도크는 다른 계약에 쓰일 수 없습니다. 즉, 지금 목록에 올라와 있는 계약들이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다음 계약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그 단순한 구조를 눈으로 보면서도 한동안 그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생산 공간이 한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계약이 더 들어오면요? 다음 계약은 일정이 밀립니다. 얼마나요? 분석관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몇 년씩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다른 무게로 느껴졌어요. 방산 사업에서 몇 년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캐나다처럼 기존 잠수함 퇴역이 코앞에 다가온 나라에게는 전력 공백의 시간이에요. 북극 항로에 구멍이 뚫리고 대서양 감시망에 빈틈이 생기고 동맹국들 앞에서 캐나다 해군의 역할이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그 공백이 몇 달이면 모를까, 몇 년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 불편함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왔어요. 사우디 방산 협상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에게 호위함과 잠수함 모두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협상의 속도였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어요. 사우디 측 결정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얼마나요? 캐나다 협상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압축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사우디가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는 건 그만큼 한국 조선소의 생산 슬롯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슬롯이 채워질수록 캐나다가 들어설 자리는 뒤로 밀려요. 저는 사우디가 제시한 협상 조건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음, 현지 생산 없음, 산업 투자 없음, 빠른 납품만 요구. 그리고 저는 캐나다가 한국에 내밀었던 조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현지 생산 요구, 기술 이전 요구, 산업 투자 요구, 경제 효과 요구,
협상 기간 수년. 두 개의 목록을 머릿속에 나란히 놓고 보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조건 하나하나를 얹을 때마다 협상력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조건을 얹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뒤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계약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협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늘리고 있었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우디는 계약을 하고 있었군. 저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일정표를 직접 그려봤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납기 일정, 몇 년 안에 일본 함인도, 그로부터 10여 년 안에 전략 납품 완료.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 계약이 먼저 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숫자를 옮겼어요. 일본 함인도 시점이 밀립니다. 그 다음 줄도 밀립니다. 전체 납기가 연쇄적으로 지연돼요. 단순한 숫자 이동처럼 보이지만 그 이동이 캐나다 해군 전력 계획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급 퇴역 시점은 고정돼 있어요. 하지만 새 잠수함 인도 시점이 밀리면 그 사이에 생기는 공백은 물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 회의 말미에 한 참모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만약 사우디가 캐나다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우디를 먼저 만들 겁니다. 참모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캐나다는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줄 뒤로 밀립니다. 회의실이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캐나다 해군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퇴역, 잠수함 전력 공백, 북극 방어선의 빈틈. 그 모든 것이 납기 하나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협상에서 조건을 내미는 쪽이 유리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위험은 조건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잃고 있다는 게 위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꽤 많은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협상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펼친 건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상황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복되는 불이 절반쯤 꺼져 있었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고 건물 안쪽으로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형광등 빛 아래서 문서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혼자 남아서 서류를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일수록 혼자 조용히 처음부터 다시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회의실의 분위기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날 밤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게 요구했던 조건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이런 조건들은 방산 계약에서 발주국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항목들입니다. 대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자국 경제에 뭔가 남기려는 건 자연스러운 논리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항목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조건은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문서를 계속 읽다 보니 어딘가 느낌이 이상해졌습니다. 항목이 늘어날수록 뭔가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계약의 목적이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확보하는 것인지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협상 문서라기보다 어떤 거대한 요구서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러시아와 분쟁 발생 시 군사 협력 가능 여부.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그 자리에 굳었어요. 이건 방산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군사 동맹 요구에 가까웠어요. 방산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잠수함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상대 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저는 그 항목이 어떻게 이 문서에 들어오게 됐는지 조달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치권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말을 잃었어요. 잠수함을 사면서 군사 동맹을 요구한다는 게 어떻게 들릴지를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외교 노선을 가진 나라예요. 독자적인 안보 판단을 내리고 그 노선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라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생존해온 역사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게 잠수함 계약서 안에 군사협력 조항을 넣으라고 요구한다는 건 협상 조건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계약이라도 이런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나라는 없어요. 저는 다른 계약 사례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요구는 일부 있었지만 군사협력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나라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나라들은 조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빠르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계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협상팀의 반응이 들어왔어요. 요약은 매우 짧았습니다. 조건 재검토 필요.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국 협상팀이 명확한 거절 대신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건 아직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재 제시된 조건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총리실 회의에 참석했어요. 총리가 협상 현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위험합니다. 총리가 표정을 굳히며 물었어요. 왜 위험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조건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았어요. 이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이 우리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쪽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총리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총리가 물었어요. 무슨 말이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고객도 많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사우디 협상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빠른 결정, 단순한 조건, 그리고 이미 상당히 진척된 협상 진행 상황. 저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저 고객들은 결정이 빠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단순합니다. 총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생산 슬롯은 한정돼 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계약하면 우리 일정이 밀립니다. 그 지연이 캐나다 해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총리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줄이자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확히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잠수함이라면 지금 협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조건이라면 지금처럼 가도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미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협상보다 생산이 더 중요합니다. 총리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 묵직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분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잠수함이 아니라 조건을 원하고 있었어요. 조건이 많아질수록 협상력이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조건이 많아질수록 선택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반전을 인정하는데 저를 포함한 캐나다 협상팀 모두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바꾼다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 화면에 찍혀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 휴대폰에 뜬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국방장관 긴급 일정 변경.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긴급 일정 변경이라는 말은 외교 일정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계획된 일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예정에 없던 무언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둘러 상황실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수행 비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간다는 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에요. 협상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장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실무 채널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지를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직접 봐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군인 시절부터 저는 상황이 빠르게 변할 때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계산보다 묘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어요. 안도감이었는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였는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같은 날 총리실에서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 방한 소식이 공식 확인되면서 주요 관료들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 제가 이 문제를 꺼냈던 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여유로웠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료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어요. 장관이 직접 협상하러 한국에 갑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한 거지?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총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크 슬롯 때문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도크요? 한국 조선소의 생산 공간입니다. 지금 그 공간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분석해온 내용을 회의실 앞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호위함 사업, 중동 잠수함 협상들, 북아프리카 해군 계약들. 하나씩 이름을 나열할수록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한국은 이미 바쁩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그래도 캐나다 계약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규모만 봐도 충분히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익숙한 논리에서 나오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규모가 크면 상대가 우선순위를 내준다는 논리.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맞으려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유일한 선택지여야 해요. 지금 한국에게 캐나다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총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걸어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과거에는 캐나다가 선택하는 쪽이었고 한국은 선택받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생산자이고 캐나다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선택권을 갖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만드는 쪽이 갑입니다. 총리가 한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늦으면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사우디가 먼저 계약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일정이 밀립니다. 얼마나요? 저는 잠시 계산을 했어요. 사우디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 그로 인해 밀리는 도크 일정, 그리고 연쇄적으로 뒤로 밀리는 캐나다 납기, 거기에 빅토리아급 퇴역 시점을 대입하면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몇 년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장관이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계약을 잡지 않으면 저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우리는 줄 뒤로 밀립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오래 남았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관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시각. 저는 그게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캐나다가 처음으로 먼저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협상의 갑과 을이 뒤바뀐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정이 늦지 않았기를 저는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내부가 방향을 바꾸는 동안 세계는 이미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변화는 단순히 방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본 건 어느 오후였어요. 분석관이 중동 지역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방산 협력 현황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이집트, 모로코.
점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의 집합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군요? 분석관이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군 전력 재편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그 나라들이 모두 한국 방산과 협력하게 된다는 건 그 지역의 해군 구조 자체가 한국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통일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레이더, 같은 무기 체계, 같은 통신 시스템. 그 나라들이 서로 협력할 때 시너지가 생기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오래된 세계 질서의 한 축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한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세계 해군 전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캐나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구매자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내밀고 생산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게 협상의 기본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맞는 시장이 따로 있었어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생산자가 고객을 찾아다니는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갑이에요. 하지만 지금 한국 방산 시장은 그 반대였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손을 뻗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속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구매자의 조건은 이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해요. 생산자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저는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 계약 요청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생산 슬롯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추가 요청은 계속 들어오는데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지 않군요.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독일을 선택하면 현지 조선소라는 명분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를 짓고 인력을 키우고 기술을 이전받아 실제 잠수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납기는 빠릅니다. 하지만 생산 슬롯이 지금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 빠른 납기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참모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어요. 저는 그날 회의가 끝난 뒤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회의실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를 천천히 되짚었어요. 총리실 회의에서 흘렀던 여유로운 공기, 독일 카드가 무너지던 순간, 사우디 협상 보고서를 읽으며 굳어졌던 손, 그리고 장관이 한국으로 떠나던 아침,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기를 사는 나라가 협상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발주국이 원하는 조건을 내밀고 생산국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쟁한다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봤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정치도,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세계는 점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였어요.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어요.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 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우리 앞에 몇 나라가 서 있는지를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를 저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아침 그 바람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날 한국의 조선소와 방산산업은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과 생산 능력으로 이제 세계가 먼저 찾아오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